네, 조사보고서 작성의 원칙, 명확성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간결성입니다. 조사보고서 작성 원칙 중에서 간결성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조사보고서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정보들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사보고서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될 수 있으면 한축적인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조사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선별해서 기술해야 되고, 그리고 직접 연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결성이라는 것은 이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아주 잘 골라내서 논리적으로 그래도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를 많이 이용하냐면 표를 많이 이용하죠. 그 표라든가 도표라든가 그래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건 뭡니까? 이 이해성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이해성. 예. 이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독자들이 잘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결과를 표라든가 도표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간결성, 정확성, 명확성, 포괄성, 특히 이제 포괄성 외에 이 정확성이나 명확성, 간결성, 이해성, 그 다음에 나오는 적합성,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연결성이 있는 거죠. 다들 뭡니까? 조사 보고서가 독자들이 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합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적합성 그럼 뭔가 보고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누구인가에 맞춰서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이 조사 보고서를 누가 보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기획에 그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보고서, 조사 보고서 같으면 어때요? 이걸 CEO에게 보여준다. 그럼 CEO가 보기 좋게 그렇게 적합하게 해야 되겠죠. CEO가 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성한 지금 계속해서 조사 도구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설문지는 뭡니까? 설문지는 만약에 한다면 학교에 학교 그 식당에 대한 만족도와 욕구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가? 그러면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와 욕구 조사가 나오니까 그 식당을 운영하는 주체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식당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 요런 점들에서 만족하고 있고 요런 점에서는 불만족하고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러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사 보고서를 썼다. 그러면은 이건 누구한테 독자가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 식당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합하게 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받을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서술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조사 보고서 작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유형은 어떤 게 있는가? 조사 보고서는 탐색적인 조사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조사 보고서, 그리고 설명적 조사 보고서, 제안적 조사 보고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유형으로 분류될 수가 있겠죠.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욕구조사와 만족도조사 보고서는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탐색적, 딱 이름만 들어보니까 기술적, 설명적, 제안적 딱 보니까 뭐예요? 제한적 조사 보고서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겠죠. 탐색적인 거는 조사 보고서는 가설을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의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그렇게 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서술하는 이런 게 이제 탐색적 조사 보고서입니다. 기술적 조사 보고서는 보고 목적이 기술적이라는 점에 어떤 이렇게 내용을 쭉 기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하는 내용이 모집단인지 아니면 표본인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고 만약에 표본이라고 하면은 오차 범위, 오차 뭐 이런 게 또 있겠죠, 그죠? 표본 오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기술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설명적 조사 보고서는 보통 우리 이제 연구조사, 연구한 거에 대한 조사 보고서 이걸 이제 설명적 조사 보고서가 여기에 좀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변수와 변수 간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니까 뭐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겠죠. 그럼 뭐 원인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다. 지난번에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우리 대면 수업 해보니까 많이 갖고 있는 게 실업 문제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청년 실업. 그럼 우리 사회의 실업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실업은 결과인 거죠. 결과 변수 실업은. 그러면 원인 변수가 뭔가? 그 원인을 그러면 이 우리 조사자는 원인을 뭐 기계화로 생각한다라거나 그렇다면 기계화가 그 원인이라고 본다면 이 원인과 결과를 조사해서 아주 이제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설명적 조사 보고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 조사 보고서는 어떤 이 작성 목적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제한한다는 거, 정책을 제한하고 뭔가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그 보고로 보고하는 게 바로 제한적 보고서라고 볼 수 있죠. 조사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제안이라든가 실천적 개입 방법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린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러한 거에서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불만족한 부분이 많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만족하더라. 이런 프로그램을 이해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봤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높더라. 그리고 그러면 이런 그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 욕구가 뭐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뭡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뭔가를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불만족이 많더라. 아니면 올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만족도가 높더라.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걸 해보자.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욕구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욕구가 높더라. 그러니까 뭐 내년에 이렇게 해보자라든가. 그렇게 이제 조사 보고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 조사 보고서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조사 보고서 작성에 예, 일종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일단은 독자에게 합당한 정보를 제시한다. 그리고 독자의 조사 내용을 평가하는 부분이 지침에 들어가야 된다. 전문적 기술적 용어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요 결과와 내용의 효과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독자에게 합당한 정보 제시는 뭔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조사 보고서는 누군가가 이 조사 보고서를 읽는 독자가 있겠죠. 그러면 독자가 뭘 원하는가에 대한 걸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조사 결과가 독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합당한 정보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만약 만족도와 욕구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 만족도와 욕구조사를 보고
사업 주최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네? 그러면 이건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네? 그리고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네? 우리 뭐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이용자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사결정하는데 이 조사보고서가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정책가들이 이 조사보고서를 본다. 그럼 정책가들이 봤을 때 저출산에 대한 정책가들 뭐 그런 사람들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 저출산의 원인을 뭘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에게 합당한 조사 보고서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된다. 왜냐?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자의 조사 내용 평가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자가 그 내용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사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조사 보고서를 보는 독자가 자 이게 이 조사 내용이 이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인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사는 타당성이 있는지 신뢰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문지입니다. 물론 뭐 조사 문제 제기라든가 또 조사 기간이라든가 이 조사를 한 사람은 누군가 응답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조사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과연 교육을 받았는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이거 조사를 했는가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조사에 하나의 바탕이 되는 이 보고서에 이제 그야말로 하나의 바탕이 되는 설문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문서 이제 지금 조사 보고서 이걸 레포트로 내라고 했는데요. 제가 조사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조사 보고서 이걸 이제 레포트로 여러분들 인쇄해서 내라고 했어요. 근데 설문지가 없는 조사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설문지는 뭐냐면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가 아니고 만약에 면접조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질문했는지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응답자가 어떤 질문에 대답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문지는 부록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독자들은 이런 설문 내용을 조사해가지고 이런 조사 보고서가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다면은 이제 그야말로 독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평가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보면 지자체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이제 거의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지금부터 그 마스크를 공공장소에서 쓰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벌금을 300만 원 내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대구가 아니라 하여튼 시민들의 93.3%가 여기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질문을 했길래 대구 시민들의 93.3%가 마스크를 안 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을까? 정말 어떤 질문을 했을까? 진짜인가? 라고 해서 이제 몇 명이 있어 정보 공개를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근데 결과는 93.3%지만은 정말 어떤 내용으로 물었는지 그냥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래 물으면은 어떻겠어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찬성하겠죠. 근데 거기에 300만 원의 벌금을 내리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데 대해서 찬성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답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물었는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의 질문이 들어갔는가에 대한 설문은 꼭 뭡니까? 우리가 그 조사 보고서 부록에 꼭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자가 조사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잣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문적 기술적 용어의 적절한 사용인데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거 만약에 일반 독자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용어, 기술적인 용어들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특정 관련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일반 독자들은 이 조사 보고서를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보고서 작성의 지침으로서 전문적 기술 용어를 좀 쉽게 풀어 쓴다거나 이런 적절하게 좀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조사 보고서 작성의 지침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결과와 내용의 효과적인 제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요약, 정말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은 가장 뭡니까? 앞에 와야 됩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줄 쓰고 그리고 끝에다가 이제 요약을 해서 넣는 그런 형식들을 쓰는데 요즘은 어떠냐면요. 그거는 이제 미괄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약을 하는 결론이 마지막에 가는 건데 요즘은 결론이 앞에 옵니다. 앞에 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어떠냐면은 요즘 여러분들도 이제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취업 때문에 쓸 텐데 그럴 때 무조건 뭡니까? 이력서 쓰는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도 그렇고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나를 말하고자 하는 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한두 줄로 딱 요약을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조사보고서도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일 이제 위에 오도록 두 가지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조사보고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사보고서를 보면 조사 결과의 요약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두 장으로 요약을 하거든요. 뭐 100페이지 넘는 긴 논문 이런 것들도 어떠냐면 초록이 있습니다. 초록이라고 합니다. 영문 초록과 구문 초록을 붙이는데 한 장 내지는 두 장입니다. 많아봐야 두 장이에요. 될 수 있으면 완전히 뭡니까? 이 보고서를 한 장으로 딱 요약하는 이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주요 결과와 내용의 효과적인 제시 이 부분에서는 뭡니까?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먼저 제시하고 자세한 내용을 밑에 이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가독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뭐 내용이라도 사람들이 너무 길고 장황하고 이러면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문의 조사 보고서를 딱 요약합니다. 그러면 이 요약본을 보고 사람들이 뒤에 어떤 부분들이 그 조사 보고서는 나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뒤에 거를 더 들춰보겠죠. 그래서 아주 이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두 갈식으로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제가 시간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12주차, 13주차로 넘어가든지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